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증여세인데요. 상속세에 이어서 증여세를 할 텐데, 여러분 교재에서는 181페이지하고 210페이지에 둘 다 나와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걸 같이 보도록, 상속세와 똑같이요.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를 보시죠. 자, 181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증여세 나와 있는데, 증여라는 거 준다는 뜻입니다. 준다. 그래서 사후 이전의 재산에 과세하는 게 사후 이전 재산에 사후 이후죠. 그죠? 사후 이후. 돌아가신 다음에 그 재산에 과세하는 게 상속세라면 생전의 과세하는 게 그게 증여세입니다. 생전의 재산에 과세하는 게 그게 증여세입니다. 그래서 자, 납세 의무자 보겠습니다. 납세 의무자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중요해요. 증여에서는요. 납세 의무자. 뭐가 그게 중요해요? 당연히 받은 사람이 내겠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수증자,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는 거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두 번째예요. 자, 만약에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거주자가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사람이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증여했을 때는 외국에 있는 사람 보고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이거 세금 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누가 낸다? 거주자, 즉 증여한 거주자가 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가 주고도 지가 세금을 내야 돼, 지가.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증자가 받아간 사람이 비거주자에게 있네요. 그거나 아니면 주소가 불분명해. 그 다음에 세금 들 능력이 없어. 담세력이 없어. 담세력이 없으면 이때는 준 사람, 증여자가 연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예요. 증여자의 연대 책임. 요거 이해되시죠? 자, 받은 사람이 내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만약에 국내에 있는 사람이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줬다면 그 사람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네가 내라. 그리고 수증자가 주소가 불명하거나 담세력,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면 증여자가 연대 의무를 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세 대상 보죠. 도대체 뭐에다가 세금을 붙이게 되는가? 타인 증여에 의해 취득하는 모든 증여재산입니다. 모든 증여재산. 그래서 증여의제, 증여추정 다 들어갑니다. 증여의제, 누가 보더라도 증여를 볼 수 있다거나 혹은 증여로 추정되는 거 다 포함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지에 과세 대상은 확실히 증여된 재산만을 의미하며 증여의제나 증여추정은 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증여의제건 증여추정이건 다 세금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단 수증자에게 있잖아요. 즉 증여받은 사람, 자 수증자에게 증여재산에 대해서 만약에 미리 소득세가 부과됐다면 그랬다면 이번에 증여세는 추가로 부과되지 않죠. 그렇죠? 이미 다른 세금을 냈다면 그 재산에 대해서 다른 세금을 냈다면 증여세가 추가되진 않는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을 뽑아볼게요. 우리 뭘 했냐면 지금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의제도 추정도 다 과세 대상이다 그랬잖아요. 얘를 이제 이렇게 뽑아봅시다. 자, 얘를 뽑으면 첫 번째, 와 이렇게 많은데 설마 내가 이걸 다 외워야 돼요? 다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신탁이익의 권리 증여 의제.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소유하게 한 경우, 그 경우에는 그냥 준 거니까, 그건 준 거니까 이것도 증여로 봐야 된다. 두 번째, 보험금 수취인과 불입자가 다른 경우 그랬는데, 이건 좀 명확히 하면은요, 보험료 불입자죠. 틀린 거 아시죠? 매달 내는 거는 보험료고요. 나중에 내가 한꺼번에 받게 되는 건 보험금이죠. 그죠? 보험금 수취인이 다른 경우, 수령자가 다른 경우. 즉, 낸 사람과 받은 사람이 다를 경우에는 이걸 증여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금도 여러분, 자, 보험금도 뭐의 대상이다? 증여를 본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가, 고가, 양도돼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저가로 매수했거나요.
혹은 고가로 매도한 경우. 그러니까 치사하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세금 안 내려고 시가보다 훨씬 싸게 아들한테 사게 해주거나 아니면 아들이 갖고 있는 거를 아버지가 훨씬 비싸게 받아서 사주는 거 이런 거 안 된다는 건데요. 도대체 얼마가 안 되냐면 이건 70% 이하 안 돼요. 70% 이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가의 130% 이상으로 30%나 더 주고 사는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70% 이하로 싸게 팔거나 사게 해주거나 아니면 시가보다 30% 이상을 더 쳐줘가지고 사주면 안 된다라는 건데요. 뭐든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 뭐 100만 원도 안 되는 돈 갖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어떤 경우가 해당되냐면 이랬을 때 그 차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입니다. 차액이 3억 원 초과시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버지랑 그냥 몇백만 원 주고받는 거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이때 초과분을 증여로 인정하는 겁니다. 몽땅 인정하는 게 아니라요.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 이 초과분은 증여로 인정한다. 그러면 그 차액이 3억 원까지는 증여가 아닌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거 기억하셔야죠. 그 차액이 3억 원 이하면은 여러분들은 안 물어요. 안 물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 원짜리를 아버지가 13억 원에 사줬어요. 그럼 증여세 안 물어요. 10억 원짜리를 14억에 사줬어요. 그러면 그 1억을 증여로 보는 거예요. 이것도 잊어버리지 마세요. 차액이 3억 원 초과 시에 초과분을 증여로 본다. 자, 그 다음에 채무 면제해줘도, 그 돈 안 갚아도 된다라는 건 돈을 준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토지 무상사용권. 건물인데 있잖아요.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가 필요한데 그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면. 그게 무슨 말인가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주 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건물은 내 건물이에요. 근데 토지는, 건물은 A씨 거고, 토지는 아버지인 B씨 거예요. 근데 아버지 B씨가 A에게 토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줬어요. 무상으로. 그러면 안 돼요. 유상으로 해줬으면 상관없는데 이 토지 사용을 무상으로 했으면 그건 증여로 본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합병 시의 증여의제. 자, 합병법인의 발행주식 1% 또는 액면가 3억입니다. 그냥 3억이라고 써서 뭔지 모르겠죠? 액면가액 3억이니까 이거 큰 거죠. 그죠? 이거보다 훨씬 큰 거 아니에요. 액면가액이 3억이니까. 액면가액이 3억 원 이상인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가 합병으로 얻게 되는 이익. 그 다음에 불균등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그랬는데 증자로 인해서 누가 이익을 보느냐. 7번에 보면요. 7번에 증자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 배정받는 경우요. 주주 아닌 자의 신주 배정. 이거 나빴네. 이러면 이익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주주긴 주주인데 B는 주주가 소유 비율 이상으로 받는 경우에 소유 비율보다 이상으로 신주 배정. 이런 경우는 신주 배정으로 인해서 이익을 본 경우죠. 그럴 경우에는 그걸로 얻은 이익은 증여로 본다. 이 뜻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불균등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도 있고요. 전환사채 증여의제도 있고요. 전환사채.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특수관계 있는 자가 자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거기서 전환사채 취득이익, 전환권 행사 및 양도이익 그랬는데 이 9번은 특수관계 있는 자, 무슨 친척이나 이런 거요.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이익이 얼마 이상이요? 1억 원 이상이요. 이럴 경우에 이거를 우리가 증여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정 법인 간 거래 증여의제, 기타 이익의 증여의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식 상장이익의 증여의제. 자, 요거 좀 볼까요? 주식 상장이익의 증여의제. 자, 요거는 13번은 최대 주주거나 또는 25% 주식 소유 비율이 25% 이상의 소유주주가
상장 전 5년 이내에 특수관계자에게,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상장 5년 이내에 자기 아들에게, 그 뜻이에요.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나 양도한 주식이, 그 다음부터 똑같습니다. 증여나 양도한 주식이 확 가치가 올라간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당이 안 돼요. 여러분 아버지가 최대주주거나 25% 이상 소유주주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됐죠? 금전 대부에 따른 1억 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14번도 금액 좀 알아두세요. 14번의 금액. 자, 1억 원 이상입니다. 1억 원 이상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받은 경우인데요. 이때는 얼마큼을 보냐면, 이때는 연 9%를 적용합니다. 연 9%를 적용해서 그 차액 있죠? 그 차액을 증여로 인정합니다. 그 차액을 증여로 본다. 9% 적용합니다. 1억 원 이상이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5번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 증여채전 그랬는데, 배우자의, 거기 그냥 배우자 콧말 찍혀 있는데,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에요. 즉 장인이나 장모에게 하는 거예요. 장인, 장모, 처남, 이런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처남은 안 된다, 그죠? 처남은 직계존비속이 아니잖아요. 장인, 장모한테 준 거, 이런 거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가액은 이거는 증여를 본다. 그 다음에 재산 취득 자금의 증여치증. 자,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세요. 대학교 졸업한 지 1년 됐는데 아파트가 있어. 자, 그런 경우에는 그건 증여가 틀림없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말하는 거, 그런 경우. 자, 그러면 이제 입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대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모았다.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미입증 금액이요. 몇 번이에요? 이게 15번, 16번. 16번의 경우에 미입증 금액이 2억 원이 안 되는 건 이건 무시합니다. 2억 원 미만은 이건 제외합니다. 와, 그렇게 많이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세금 내기 힘들다니까요. 내가 다른 건 다 입증했는데 2억 원이 안 나왔다. 나 진짜 2억 원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네가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 원이 미만일 때에는 증여세 내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증여세 아무나 내는 거 아니에요. 자, 183페이지 과세가액. 자, 증여세 과세가 이거 중요합니다. 증여재산가액에다가 동일인이, 즉 아버지가 10년 내, 할아버지가 10년 내에 1,000만 원 이상 수중했으면 그거는 더합니다. 증여재산가액에다가 할아버지가 10년 안에 준 돈, 1,000만 원 이상 준 돈을 다 더합니다. 거기에서 인수채무를 빼주면 증여세 과세가액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동일인이 10년 1,000만 원 이상, 요거 동일인 10년 1,000만 원 이상 중요해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나중에 절세 전략 가서 배우겠지만 10년마다 1,000만 원씩 주는 건 되겠네. 10년 내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과세표준은 명의신탁 재산 증여, 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 재해손실 공제액,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증여재산 공제액 중요합니다. 증여재산 공제액 배우자 6억이고요. 직계존비속 성년은 3,000, 미성년자 1,500, 기타 친족 500이고요. 재해손실 공제라는 것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발생한 재난, 즉 화재나 붕괴 이런 걸로 인한 손실가액 그대로 다 100% 공제되고요. 감정평가 수수료는 감정평가법인은 500만 원, 평가위원회는 1,000만 원 똑같습니다. 아까 상속가. 그 한도입니다. 그게 한도. 기본적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세율. 증여세율은요. 시험제 증여세율은 상속세율보다 높다. 완전 거짓말이에요. 증여세율과 상속세율 같아요.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은 같습니다. 재산평가가죠. 자, 재산의 평가 방법. 상속 및 증여재산의 가액이나 그 가액으로 공제할 공과금 또는 채무는 상속 및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그렇습니다. 자, 보충적 평가 방법. 요거 줄 치세요. 일반 지역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건물 국세청장 고시가액입니다. 상장 주식 무지 중요합니다. 자, 상장 주식을 증여했을 경우에 증여 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가 라는 건데요. 상장 주식은 2개월 종가다. 2개월 종가 평균액이다. 그럼 틀립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어우, 웬일입니까?
상속했거나 증여했을 때 증여일 전후입니다. 증여일 전후 몇 개월? 2개월. 예, 그때의 최종 시사가액의 평균액이라는 게 뭐냐면 종가 평균이에요.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이 바로 상장 주식 평가액이 됩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인가요? 만약에 삼성전자다 그런데 삼성전자를 앞에 2개월. 자, 아버지가 이날 돌아가셨어요. 이날 사망하셨으면은 이 사망일로부터 2달, 사망하신 다음에 2달, 총 몇 개월이 된다? 예, 이게 중요합니다. 4개월입니다. 이 총 4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가지고 증여세와 상속세의 기준을 삼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잠깐 눈치채셨겠지만 저게 뭐니까 가능합니까? 상장 주식이라 가능한 거예요. 상장 주식이라서. 예,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저렇게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거 아마 여러분들이 그 상장 규정 배울 때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다음 넘겨보시고요. 신고와 납부, 신고 납부 기한, 상속세는, 예, 요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상속세하고 증여세는요, 그 납부 기한이 다릅니다. 상속은 6개월간입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6월까지 내야 되고요. 포기가 3월까지라는 거 알죠? 포기가. 상속 포기는 3월 내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증여는 3월입니다. 반밖에 안 됩니다. 증여는. 그 다음에 국외 거주자는, 그렇죠. 외국에 있으면은. 자, 외국에 있으면 조금 더 봐줄게. 9개월까지입니다. 그 다음 세액공제 가산세 보겠습니다. 신고 세액공제. 자, 자진 신고하게 되면은 10% 감면해 줍니다. 그 다음에 과소 신고했을 경우에는 과소 신고액에다 10% 또는 20%를 부과하게 되고요. 미납부하게 되면은 10.95%를 부과합니다. 자, 물납과 연부연납은 똑같습니다. 상속세하고. 되셨죠? 자, 이제 어디로 가냐면 210페이지로 갈게요. 자, 210페이지. 증여세.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수증자가 돈을 받은 사람이에요. 증여 재산을 받은 사람. 자,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을 말하고,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입니다. 그거 조심하세요. 자, 외국에 살고 있을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이지, 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물 줄 수 없어요.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입니다. 자, 과세 관할 봅니다.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소장이고요. 예. 비거주자인 경우 주소지 거소가 모두 불분명하면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로 들어간다라는 거, 그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수증자, 증여자 둘 다 불분명하다 그러면 재산의 소재지가 됩니다. 자, 증여재산 취득 시기 볼까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한 날짜겠죠. 건물을 신축했다면 건물 사용 승인서 교부일. 그 다음에 이위의 재산은 인도한 날이 됩니다. 됐죠? 자, 증여의제. 보험금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은 사람과 보험료를 불입한 사람이 다를 경우에는 그 보험금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죠? 그 다음에 증여 추정. 입증된 금액이 합계액이 취득자산의 가액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줄쳐놓으세요. 20%이거나 아까 2억 원. 2억 원. 자, 2억 원까지는 내가 입증을 못했다. 그렇더라도 그거는 그냥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본다 이거죠. 되셨죠? 예. 그 다음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네, 하시고요. 증여세 과세가액. 자, 거기 보시면 뭘 보셔야 되냐면 2번. 그 6번에 1번에 동그라미 2번이요. 재차 증여지산 가액.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거는 증여로 본다.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게 있다면 합계액이, 그러니까 나눠서 주더라도 안 된다는 거죠. 나눠서 받은 게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건 증여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과세가액 불산입액,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이나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증여세 과세표준. 그래서 이거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그래서 명의신탁 재산가액에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빼는 거고요. 그 기타 재산에 보면은 좀 표가 이상하게 돼 있는데, 그거 이렇게 고치면 돼요. 이게, 이 앞엔 잘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앞에는 제대로 나와 있었어요. 과세가액에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증여재산 공제액, 재손실 공제액, 감정평가 수수료.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좀 칸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는 공제액이죠. 공제액. 자, 공제액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배우자 6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옛날 거 생각하고 3억 원이요. 그러시면 안 돼요. 6억 원으로 늘어났어요. 자, 그 다음에 직계조성 및 직계비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성인은 3천만 원, 미성년은 1,500만 원, 친척인 경우에는 500만 원. 그 다음에 재해손실 공제는 화재, 붕괴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신고 기간 내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거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는 했었죠. 500만 원, 1,000만 원 한도. 됐죠? 그 다음에,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하는데 상속세 세율과 똑같다 그랬고요. 직계비속에 대한 수증자가 증여자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해서 하도록 한다. 됐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상속세, 증여세 모두 끝났고요. 4장 세무전략, 즉 절세 전략을 보도록 하죠.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 절세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로는 213페이지 되겠네요. 세무전략, 증여세, 절세 전략 나와 있네요. 증여별, 수증자별 과세, 증여자별 아들이 2억 원이 필요할 때 할아버지에게 1억 원, 아버지에게 1억 원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증여자별로 나누어서 수증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수증자별, 받는 사람 입장에선 부모가 2억 원을 한 명한테 전액 주는 것보다는 두 명에게 나눠주는 게 좋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눈다 생각하시면 돼요. 주는 사람도 나누고요. 받는 사람도 나누면 나눌수록, 왜? 세율이 누진세니까. 그죠? 세율이, 증여세든, 상속세든 세율이 과세표준이 클수록 불리하단 말이에요. 세율이 누진세니까 무조건 뭐하라? 쪼개라. 무조건 분리하면 됩니다. 무조건 분리하라. 물론 이제 이게 세금도 잘 생각해서 해야 되겠죠. 무조건 분리하는 게. 자, 자녀가 어릴 때 분할하다, 바로 분할하라. 요거 좀 보세요. 요거 예를 좀 잘 보세요. 자, 만약에 있잖아요. 그냥 20살에 확 한 번에 증여했어요. 그러면 20살에 1억 원을 증여했다고 합시다. 20살에 1억 원을 증여하면 20살이 공제되는 게 얼마 있었죠? 아까 1인당 3천만 원. 공제되니까 얼마 남냐면 7천만 원 남게 되죠. 이 7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1억 원 이하니까 10%가 붙고요. 곱하기 10%부터요. 그 다음에 빼기 또 10%가 붙죠. 잠깐만요. 그쵸. 일단 곱하기 10%니까 세금이 얼마가 되냐면 700만 원이 됩니다. 이게 증여세가 700만 원이 돼요. 그런데 자진납부하면 10% 깎아주거든요. 자진납부 마이너스 10%. 그러면 700만 원에서 70만 원을 빼야죠. 그럼 얼마 남습니까? 630만 원 남죠? 이게 바로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납부해야 될 세금이 되겠습니다. 630만 원. 그런데 만약에 그 전에 미리미리 다 증여를 나눠서 해놨다면 어떻게 되냐면 한 살 때, 한 살 때도 가능해요. 네, 한 살 때. 한 살 때 2천, 11살 때 2천, 21살 때 6천을 나눠볼게요. 그러면 한 살 때 2천만 원에 대해서는 1인당 미성년자 1,500 공제되니까 과세표준 500만 원밖에 안 되고 500만 원. 여기에 곱하기 10%니까 50만 원. 요것도 자진납부 10% 빼주면 45만 원. 아이고 싸다. 그죠? 그 다음에 11살 때도 똑같죠. 11살 때도 똑같이 45만 원. 그 다음에 20살 때, 21살 때, 자, 10년 넘어야 되니까 21살 해야 되겠네요. 21살에 이제 6천만 원을 넘겼어요. 나머지 6천만 원을. 자, 나머지 6천만 원을 넘기면 그 과세표준이 얼마가 되냐면 3천만 원 공제되죠. 그죠? 성년이니까. 그러면은 얼마가 남냐면 3천만 원이 되죠. 과세표준은 3천만 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10만 원이 뭐예요? 10%죠, 10%. 그죠? 10%가 되죠. 곱하기 10% 하면 300만 원. 300만 원에서 10% 또 빠지죠? 그럼 얼마가 돼요? 270만 원이 되잖아요. 이거 다 더하면 이게 90이니까 360만 원이 되죠. 그럼 비교해 보자고요. 아까 20살에 한꺼번에 받으면 1억을 한꺼번에 받으면 63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10년마다 증여를 하게 되면은 360만 원만 내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이 훨씬 싸다. 이거 여러분 계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20살에 1억 원을 증여한 경우와 1살에 2천, 11살에 2천, 21살에 6천만 원을 증여했을 때 절감할 수 있는 세금액을 계산하시오. 이거 계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계산해 드린 거예요. 그때 뭘 잘 보셔야 되냐면 자진납부세액 10% 감면되는 거 있는지 보셔야 돼요. 여기가 절세 전략이니까 항상 이걸 넣어야 돼요. 있나 없나 보세요. 있으면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요거 나와요. 꼭 기억하시고요. 자, 214페이지 증여재산 공제 범위라도 이거 보자. 자, 이거 볼게요. 증여재산 공제 범위라도 증여세를 신고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공제하면 원래 안 하잖아요. 그래도 공제하는 게 좋다라는 건데 왜냐하면 지금 10년 동안에 1,500만 원 공제한 거는 괜찮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나중에 늘어나서 만약에 3천만 원이라서 신고 안 했는데 이게 몇 년 지나니까 이게 4천만 원이 돼버렸다. 그러면 이거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딱히 썩 권장할 만한 방법은 아니지만 실명이 없는 비실명 채권을 이용하면 충분히 어느 정도 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그 레버리지를 활용하라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레버리지라는 게 지렛대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너 무식하게 주식을 2천만 원어치를 주지 말고 한 10년 후에 전환할 수 있는, 10년 후에 행사할 수 있는, 10년 뒤에 행사할 수 있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 요런 거 주라는 거예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 그래서 2천만 원을 나중에 10년이 지나면 신주를 10년 만에 받게 되면 되게 많이 올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 이게 만 3천 돼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레버리지 나중에 많이 오를 수 있는 거를 좀 줘라. 그 다음에 저평가된 재산을 증여하라. 아이고,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죠? 자, 그 다음 상속세 절세 전략. 사전에 장기적인 계획하에 증여를 하라. 그죠? 만약에 상속 개시가, 즉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그럴 때는 비실명 채권을, 자, 그 사람의 재산으로 비실명 채권을 매입하라. 자, 그 다음 상속 개시 후 뭐 합리적으로 배분하라. 됐고요.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볼까요? 215페이지.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2001년부터 다시 시행된 거죠. 2001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은 2000년 이전에 분리과세가 됐을 때는 금융소득 과다에 관계없이 일정 세율을 징수했으나 종합과세가 되면서부터는요, 금융소득에다가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게 종합과세입니다. 그러니까 분리과세는 금융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이 다 따로따로 분리돼서 과세되는 거고, 종합과세는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세금으로 납부하는 거를, 그렇게 해서 과세하는 거를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자, 종합과세 신고 대상. 아이, 중요하죠. 신고 대상. 이거 뭐 반드시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신고 대상. 자, 신고 대상은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나, 즉 4천만 원 이상이 대상이죠. 4천만 원 이상인 사람이 대상인데 4천만 원 이하일 때에도 금융소득이 얼마이든지 간에 있잖아요. 금융소득이 아무리 작더라도 여기에 뭐가 있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또는 사업소득이 있거나 또는 기타 소득이 있는데 이 기타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아무리 작아도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금융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의 정의, 금융자산을 통해 생긴 모든 수익이고요, 이자고요, 양도소득 차익과 배당, 그 다음에 보험 차익도 금융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자, 비과세 소득은요, 자, 비과세 소득도 알아두셔야 돼요. 조합 등의 출자금 배당, 예탁금 이자, 공익신탁이익, 장기주택 마련 저축이자, 이런 것들은 종합소득을 신고할 때 포함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만기가 10년 이상인 장기채권도 세금만 부담하고 이자 소득의 30%만 부담하고 종합과세에선 제외되고요. 됐죠? 신고 방법. 자,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언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고요. 잠깐만요.
예, 맞죠? 예,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고해야 되고요. 그러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거를 한번 써볼게요. 자, 우리 소득세 할 때 한번 했었는데 그걸 한번 다시 써드릴게요. 자, 종합소득 신고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면제자. 자, 첫 번째,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그 기억나시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두 번째,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산소득만. 좀 이따 쓰고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근로소득과 자산소득만 있는 근로소득과 자산소득만 있는 자산합산 대상의 배우자. 자, 요런 사람들은 종합소득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요런 사람은 제외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는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지요.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냥 그 가산세 붙는다. 특히 그 복식 부기 의무자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까지 맥시멈 거기까지 붙는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 있죠? 쭉 되게 복잡하게 세액 쫙 나와 있다가 납부 불성실 가산세 거기 미달 금액 거기 보면은 미납부세액에다가 하루당입니다. 하루당 10,000분의 3을 곱해서 내게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절세할 수 있는 올바른 투자 방법 좀 보죠. 전반적으로 내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거래 금융기관을 줄인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여러 군데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말고 절세 전략 같은 거를 잘 코치해줄 수 있는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거래 금융기관을 과도한 줄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비과세 금융상품은 가입 한도까지 투자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한 4천만 원이 넘지 않도록 금융상품을 구성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걸 초과해서 주소득도 8천만 원이라 고 고치세요. 8,800이에요. 8,800. 왜냐하면 저게 바뀌었잖아요. 저희가 소득세율 다 바뀌었죠. 그래서 그 8천만 원이 아니라 218페이지, 17페이지 맨 밑에 있는 거는 8,800만 원. 자, 8,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만기, 5년 만기 채권을 구입하여 분리과세 신청하거나 10년 만기요. 10년 만기로 바꿔주세요. 10년 만기 채권을 구입하여 분리과세 신청하거나 비과세 저축, 그 다음에 보험 등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됐죠? 예,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숫자를 2개만 좀 바꿔주세요. 8,800만 원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10년 만기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예,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절세 전략과 저거까지 다 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2과목을 모두 마쳤습니다. 3과목부터는 조금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이 들어가는데요. 2과목까지 지금 우리 배운 건 이건 외우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고 해서 3과목도 뭐 너무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근데 3과목은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나오더라도 너무 그 시간 투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빼야 될 부분을 좀 구별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 2과목 다 마쳤고요. 여러분 이제 긴 레이스에서 절반을 드디어 넘었습니다. 예, 남은 절반도 열심히 좀,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